새벽 4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정막만이 내려앉은 시간. 저희 시골집의 하루는 숱하게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꽃기호. 어둠을 가르는 그 소리가 마치 출발 신호라도 되는 양,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벌써부터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손녀 서연이의 5번째 생일. 그 아이를 보러 가는 길은 언제나 이렇게 잠을 설치게 할 만큼 설레고 또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밤새 굳어있던 무릎을 손으로 몇 번이고 쓸어내리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고 방구석으로 향하니 어제 낮부터 정성껏 챙겨놓은 짐 보따리 3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따리에는 어제 오후 쨍한 햇볕 아래서 가장 실하게 자란 놈들로만 골라 딴 오이와 애호박, 가지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서울 것들은 비닐하우스에서 맹물만 먹고 자라 채소 맛이 밍밍하다는 아들 녀석의 투정이 생각나서 일부러 노지에서 튼실하게 키운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오이를 아삭아삭 씹어먹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두 번째 보따리는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밤낮으로 물에 불린 도토리를 맷돌에 갈고 몇 시간이고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쑤어낸 도토리묵. 묵이 쑤어지는 동안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바닥에 눌어붙기 십상이라 저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묵을 저어야 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영감님이 살아생전에 이 도토리묵을 참 좋아하셨지요. 당신이 만든 묵이 세상에서 제일 탱탱하고 꼬숩다며 막걸리 한 사발을 곁들이던 모습이 떠올라 잠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묵맛을 보여줄 사람이 아들 내외와 손녀밖에 남지 않았네요. 부엌으로가 가마솥에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후루룩 넘기기 전 며칠 동안 혼자 집을 지킬 늙은 개 복실이를 위해 고구마를 넉넉히 삶아 밥그릇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제 긴 여정 동안 배를 골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그러고 나서야 서울에 가져갈 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텃밭에서 가장 실하게 자란 채소가 한 보따리, 이틀 밤낮으로 쓴 도토리묵이 또 한 보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녀 서연이가 좋아하는 약과를 담은 작은 보따리까지. 이 모든 것을 이고 지고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어깨가 뻐근했지만 제 마음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큼 귀한 것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찬물에 대충 세수를 하고 몸빼 바지 위에 외출복으로 아껴두었던 꽃무늬 블라우스를 겹쳐 입었습니다. 부엌으로가 가마솥에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후루룩 넘겼습니다. 든든하게 먹어둬야 이 긴 여정을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채비를 마치고 3개의 보따리를 양손과 등에 나누어 짊어진 채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콧속으로 스며드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어이쿠 순자 할머니, 이 새벽에 또 어딜 그렇게 이고 지고 가슈? 저만치서 경운기를 몰고 밭으로 향하던 경식이 아빠가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응, 우리 손녀 생일이라 서울 좀 다녀오려고. 아이고, 할머니 사랑은 못 말린다니까. 조심해서 잘 다녀오슈. 넉살 좋은 인사를 뒤로하고 저는 읍내로 나가는 첫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둑한 새벽길을 보따리와 함께 걷는 제 걸음은 조금 느리고 뒤뚱거렸지만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웠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 하나가 제 모든 고단함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첫 차는 저처럼
이른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몇몇 태우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가는 옆집 할머니, 공사 현장으로 일 나가는 젊은 아저씨들, 모두가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읍내 버스터미널은 벌써부터 분주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기차역이 있는 군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대합실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허기가 져서 매점에서 어묵이라도 하나 사 먹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곧 아들 집에 도착하면 며느리가 차려줄 따뜻한 아침상을 먹어야지요. 괜히 군것질로 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보따리로 슬쩍 누르며 저는 다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해서는 또 한바탕 소동을 치러야 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 계단을 오르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끙끙거리며 보따리를 옮기는데 등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돌아보니 앳되어 보이는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학생은 굳이 제 손에서 가장 무거운 보따리를 받아들고 앞장서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찌나 고맙고 기특하던지. 고맙소, 학생. 정말 고마워. 복받을 겨하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자 학생은 그저 아니에요라며 수줍게 웃고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팍팍한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아직 곳곳에 저런 따뜻한 마음들이 남아있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칙칙폭폭 규칙적인 기차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어느새 푸른 논밭에서 빽빽한 아파트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제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는 어린아이에게 연신 사랑해라고 속삭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아들 민식이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저를 따르고 애교도 많았던 아이였는데 서울로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더니 이제는 1년에 두어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힘들겠지.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자식 걱정은 내려놓을래야 내려놓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약속했던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이른 오전 11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는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또 마을버스를 타야 하는 복잡한 곳에 있었으니까요. 거대한 서울역은 시골 촌부인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 정신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지하철 노선도를 올려다보니 눈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뭐가 좋다고 이렇게 사람 많고 복잡한 곳에 집을 얻었을까? 속으로 투덜거리면서도 행여나 내릴 곳을 놓칠세라 두 눈을 부릅뜨고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든 작은 기계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누구인지, 제 앞에 집 많은 늙은이가 서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요. 아까 기차역에서 만났던 그 친절한 학생이 유독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번의 환승과 1번의 마을버스 탑승까지 5시간에 걸친 대장정 끝에 저는 드디어 아들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오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아파트들을 올려다보니
제가 사는 나지막한 시골집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띵동. 익숙한 멜로디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누구세요? 하는 며느리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나다. 시험이다. 제 목소리를 확인하고도 한참이나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이 고장났나 싶어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며느리는 운동할 때 입는 딱 붙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그다지 반가운 기색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셔서 깜짝 놀랐네요. 인사가 아니라 추궁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이 생일이라 오지 않았느냐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파티 준비로 어수선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이 여기저기 붙어 있고 식탁 위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파티용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처음 보는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 2명이었습니다. 아마도 파티 음식을 전문으로 해주는 출장 요리사인 듯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요즘은 앱으로 주문하면 유기농 제품도 1시간이면 배달 오는데. 제가 현관 바닥에 내려놓은 보따리들을 보며 지혜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이 구식 취급을 당하는 기분. 그보다 더 서운했던 것은 5시간 동안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달려온 저에 대한 걱정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아가 내가 새벽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와서 그러는데 혹시 뭐 먹을 것 좀 있을까? 밥 있으면 찬밥이라도 좋으니.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출장 요리사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던 며느리는 잠시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니 부엌 한쪽에 놓인 장바구니에서 무언가를 휙 꺼내 저에게 툭 건넸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편의점에서나 볼 법한 비닐에 쌓인 퍽퍽한 크림빵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우선 드시고 계세요. 저희 지금 손님들 오실 시간 다 돼서 정신없어요. 제대로 차려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다시 출장 요리사들에게 돌아서서 이따가 아이들 먹을 카나페는 너무 짜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차갑고 딱딱한 빵, 그리고 제 뒤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 이질적인 두 개의 감각 속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출장 요리사들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거실 구석에 있는 작은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빵의 비닐 포장지를 차마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지만 이 빵은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5시간의 설렘과 기대가 차갑고 딱딱한 빵 한 조각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거실의 스피커에서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동요가 경쾌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깊고 서늘한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빵 덩어리를 손에 쥔 채 저는 거실 구석의 작은 의자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제 주변의 세상은 온통 분주하고 화려했지만 오직 저만이 다른 시공간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출장 요리사들은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며 제가 이름도 모를 음식들을 척척 만들어냈습니다. 고소한 버터 냄새,
달콤한 소스가 졸아드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지만 그 어떤 냄새도 제 허기진 배를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헛헛한 마음만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지요. 며느리 지혜는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마치 장군처럼 요리사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먹을 핑거푸드는 모양에 더 신경 써주세요. 와인이랑 어울리게 치즈 플레이팅은 고급스럽게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생기와 권위가 넘쳤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어머, 지혜야, 이 그림새로 드렸구나. 비싸 보인다. 이 디퓨저 향 너무 좋다. 어느 브랜드 거야? 하며 자기들만의 대화를 나누기 바빴습니다. 지혜는 저를 그들에게 마지못해 소개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 시골에서 오셨어. 그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저에게 가볍게 목례만 할 뿐,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에 놓인 낡은 가구나 장식품을 보는 듯한 눈길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관심은 이미 거실 중앙에 차려진 화려한 음식 테이블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저는 더욱더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왁자지껄 떠들며 온 집안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제가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는 하와이 말고 스위스로 가볼까봐 우리의 이번에 들어간 영어 유치원 한 달에 300인데 동갑하더라 친구가 추천해준 미국 주식 이번에 3배나 올랐잖아. 저는 그저 멀찍이 앉아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속에서 서연이의 얼굴만이라도 제대로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손녀 서연이마저도 제게 올 틈이 없었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가 제게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며느리는 서연아, 이모들한테 가서 인사해야지. 케이크 자를 시간이야. 이리 와 하며 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손녀에게 해로운 병균이라도 옮길까봐 격리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끄러운 소음과 어색한 공기에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좋지 않아 잠시 화장실이라도 다녀와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 쪽으로 향하는데 마침 안방에 딸린 화장실을 쓰려고 했는지 며느리가 방 안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제 이름이 들리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니, 진짜 말도 없이 불쑥 오셨다니까. KTX 표값 아끼시려고 새벽 첫 차 타고 오셨나 봐. 나더러 아침밥을 차리라는 거 있지? 지혜의 목소리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그래서 편의점 빵 하나 드렸더니 표정이 어찌나 안 좋으시던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하나하나 차려줘? 자기 아들한테나 해달라고 하시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서운함이 그저 오해나 과민 반응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그렇게 촌스럽게 바리바리 싸우셨는지 몰라. 온 집안에 흙냄새 배는 것 같아. 저 도토리 묵은 또 뭐야?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걸 먹어? 위생적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버리려고. 정말 피곤하다. 피곤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서운함과 허탈함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해온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도 이 집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제 자리는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짐 보따리가 놓여 있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파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아무도 구석에서 움직이는 저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낡은 외투를 챙겨 입고 보따리를 들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마침 늦은 퇴근을 한 아들 민식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이제 오셨는데 피곤에 절은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읍내 나가는 막차 시간 때문에 일찍 가봐야 한다. 저는 제 감정을 숨긴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용돈 쓰세요. 그리고 이거 지혜랑 애 보느라 힘들 텐데 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진 냉랭한 전쟁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알면서도 그저 방관하고 이 돈 봉투 하나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비겁한 태도에 환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준 봉투를 말없이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잘 살아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밤이 되자 아파트 단지는 더욱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이 제게는 한없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은 올 때보다 몇 배는 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심야 버스에 몸을 싣고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저는 손에 들었던 그 차가운 크림빵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내 자존심과 내가 살아온 세월을 되찾겠다고. 그깟 빵 쪼가리보다 돈 봉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조용하고도 처절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며칠을 몸져 누웠습니다.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눈을 뜨면 아들이 제 손에 쥐어주던 돈 봉투의 서늘한 감촉이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이대로 화병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끙끙 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제 평생의 친구이자 동네 최고의 지혜 주머니인 영희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시집살이의 서름부터 자식 키우는 기쁨과 슬픔까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눈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순자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서울 다녀온 사람이 아니라 어디 전쟁이라도 치르고 온 얼굴이네. 마당에서 콩을 고르던 영희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번에 제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영희 할머니가 내어준 시원한 보리차를 한 잔 들이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5시간의 여정부터 시작해 며느리가 던져준 빵 한 조각, 귀를 후벼 팠던 모욕적인 통화 내용, 그리고 아들의 비겁한 돈 봉투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놓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울컥하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영희 할머니는 콩을 고르던 손을 멈추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몹쓸 것들. 지 애미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지들만 잘났다고 아주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구나. 영희 할머니는 저보다 더 크게 분개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대로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그깟 빵 쪼가리 던져준 며느리한테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내 아들놈한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교훈을 우리가 선물해주자. 아주 제대로. 다시는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는데 영희 할머니는 이미 작전 참모가 되어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신흥 갑부 할머니. 돈이라면 껌뻑 죽는 며느리의 속물근성을 역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입이 가장 싸고 발이 넓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읍내 부동산에 들러 요즘 땅 시세가 어떻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순자 남편이 옛날에 재미삼아 저기 신도시 개발되는 허허벌판에 땅을 조금 사뒀다는데 그게 이번에 대박이 터졌다지 뭐야. 수십억 원짜리라나 뭐라나. 순자는 좋겠어. 이제 팔자 폈지 하고 흘리듯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귀가 솔깃해져서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영희 할머니는 나도 주워들은 얘기라 잘은 몰라라며 신비주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소문은 그날 오후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과 읍내 목욕탕을 거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땅 보상금으로 벼락부자 됐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소문이 무르익는 동안 저는 영희 할머니의 지휘 아래 제 인생 최대의 변신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질끈 묶고만 살았던 머리를 풀고 읍내에서 가장 비싼 미용실에 가서 난생 처음 파마라는 것을 했습니다. 어색하게 거울 앞에 앉아 제 머리에 수십 개의 동그란 기계가 매달리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몇 번이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허리 펴고 고개 빳빳이 들어 이제 너는 이 동네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강남 사모님이야라며 제 등을 툭툭 쳤습니다. 다음은 옷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입던 몸빼 바지 대신 난생 처음 백화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물론 비싼 옷을 살 돈은 없었기에 우리는 2월 상품 코너를 샅샅이 뒤져 가장 할인율이 높으면서도 가장 기품 있어 보이는 남색 원피스를 한 벌 골랐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기 딸에게 부탁해 어디서 구했는지 명품 가방처럼 보이는 가방까지 하나 구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제게 부자의 태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사모님들의 말투와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어머, 그랬니? 대신 어머, 그랬군요 하는 식으로 말투를 교정하고 와인잔을 잡는 법,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법을 맹물과 나무젓가락으로 연습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어디서 났는지 낡은 잡지들을 가져와 제게 경제용어와 미술작품 이름 같은 것을 외우게 했습니다. 순자야, 아는 게 힘이야. 돈만 많은 졸부는 무시당하기 딱 좋아. 우리는 교양 있는 부자가 되어야 해. 저는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지만 며느리의 비웃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배워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어색한 원피스를 입고 서툰 말투를 연습하는 제 모습이 저 자신도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과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빵 한 조각에 서러워하던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들여 피운 소문의 불씨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작전을 개시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드디어 기다리던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아들 민식이에게서였습니다. 평소에는 용건이 없으면 전화 한 통 없던 녀석이었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희 할머니와 연습했던 대로 최대한 차분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식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 별일이야 없지. 너야말로 별일 없고? 제 차분한 대답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녀석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고향에 계신 큰아버지께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한테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 하셔서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연습한 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란다.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신경 쓸 것 없다. 저는 최대한 애매하고 신비로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궁금해서 미치겠지만 차마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하는 아들의 답답함이 전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아, 예, 그래도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해요. 어머니 아들은 몇 번이고 제게 다짐을 받아내려 했지만 저는 그저 알았다. 알았어. 바쁜데 어서 일 봐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첫 번째 미끼를 성공적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뜬 며느리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절에도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벨소리가 네댓 번 울리고 나서야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혜예요. 잘 지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 한없이 살갑고 애교 섞인 톤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저는 속내를 감추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혜냐? 웬일이냐?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어머니 가시고 나서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아주는 척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도 바쁜데 뭘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서울 한번 오시겠어요? 제가 요즘 기력도 없고 입맛도 없어서 어머니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기운 좀 내고 싶어서요. 제가 서울에서 제일 전망 좋고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한정식집 예약해 놓을게요. 며느리는 마치 저를 위하는 척 말했지만 그 속셈은 훤히 보였습니다. 보상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순간을 위해 갈고 닦은 연기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요즘 좀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 하고 뜸을 들였습니다. 며느리가 네, 어머니가 뭐가 바쁘세요? 하고 당황해서 묻자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응, 요즘 새로 만난 자산관리사랑 상의할 일이 좀 많아서 말이다.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구나. 자산관리사라는 단어에 전화기 너머의 며느리가 숨을 헙 하고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완벽한 승리를 직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머니 시간 괜찮으실 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며느리는 다급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빵 한 조각으로 저를 모욕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시간을 얻기 위해 안다라는 꼴이라니. 저는 곧바로 영희 할머니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것 보라니까. 내 말이 맞지? 하며 제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웃음 끝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한 감정이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돈이 무서운 것이구나. 돈 앞에서는 며느리도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극의 제2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그 서울에서 제일 비싼 한정식 집에서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쳐보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목욕 재개까지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남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영희 할머니가 빌려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제가 봐도 낯설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흘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에 와서 제 머리를 빗겨주고 화장까지 해주며 마지막 점검을 해주었습니다. 순자야, 기죽지 마. 너는 오늘 수십억을 가진 자산가야. 내가 주인공이라고. 알았지? 친구의 응원에 저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동네 청년에게 일당을 주고 하루 빌린 검은색 세단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기사가 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모시러 왔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극진한 대접에 몸 둘 바를 몰랐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맡기니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서울을 향해 미끄러져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수없이 대사를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건 전쟁터였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저를 맞이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깍듯했습니다. 제가 예약자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저를 가장 좋은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 내외가 허겁지겁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발견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혜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타고 온 차를 보지는 못했겠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과 분위기에 압도당한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와, 오늘 정말 멋지시네요. 아들 민식이가 어색하게 말을 건넸고 며느리는 그저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권력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며느리의 눈치를 봤다면 이제는 며느리가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며 제게 잘 보이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이 전복구이가 특히 유명하대요. 와인도 한잔 하시겠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희 할머니와 연습했던 대로 최대한 우아하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맛을 볼 때마다 무심한 표정으로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전복은 신선하지만 소스가 너무 평범하군요. 이 와인은 바디감이 좀 가볍네요. 제가 얼마 전에 마셨던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 와인이 참 좋았는데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이 식당이 저에게는 별것 아니라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대화의 주도권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자산관리사와 함께 둘러본 강남의 빌딩 이야기, 제주도의 세컨드 하우스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능청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빛내며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식사가 끝나고 화려한 후식이 나올 차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머니, 그래서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이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로 큰 돈이 생기신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천천히 제 옆에 놓아두었던 가방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돈다발이라도 꺼낼 줄 알았는지 긴장된 표정으로 제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며느리 앞에 놓인 하얗고 깨끗한 접시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비닐에 쌓인 크림빵이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제게 던져주었던 바로 그 빵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눈앞의 빵을 보고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큰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이거부터 이야기하자꾸나. 저는 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너희 집에 갔을 때 내가 나에게 이걸 주었지. 그때 내가 그러더구나. 이거라도 우선 먹고 있으라고.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생각했단다. 이렇게 귀한 것을 나에게 주다니. 세상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마음이겠지. 그래서 너에게도 이 귀한 것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가져왔다. 자, 어서 먹어보렴.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들 민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저희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비싼 후식과 며느리 앞에 놓인 초라한 편의점 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며느리에게 돌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잔인한 식사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심장을 가로질러 시골집으로 향하는 검은 세단 안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수만 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며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화려한 세상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차갑고 공허한 유령의 빛으로만 보였습니다. 차 안은 운전기사가 간간히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무덤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지혜는 어깨를 작게 떨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며느리의 얼굴은 제가 식당에 꺼내놓았던 하얀 접시보다도 더 창백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 민식이는 이따금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단단하게 쥔 주먹에서 아들의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뒷좌석에서 지켜보며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쓰고 연출한 연극이었지만 그 결말이 이토록 지독한 침묵과 눈물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승리감. 분명 있어야 할 감정인데 제 마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낯선 허무함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제 평생의 한과 서름을 담아 날린 회심의 일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격은 상대를 쓰러뜨림과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깊은 내상을 입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숨막히는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배고프시죠?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고급 세단의 푹신한 시트에 몸을 맡긴 채 저는 딱딱한 기차역 의자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줄 밥상을 상상하며 허기진 배를 달래던 몇 주 전의 제 모습이 아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어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기사는 마지막까지 깍듯하게 제게 허리를 숙이며 안녕히 가십시오. 사모님하고 인사했습니다. 그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캄캄한 마당을 가로질러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낮에 열기가 가시지 않은 후덥지근한 공기와 익숙한 흙냄새, 그리고 저를 기다리다 지쳐 잠든 늙은 개의 숨소리. 그제야 저는 제가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화려한 남색 원피스를 벗어 던지고 낡은 몸빼 바지로 갈아입자 온몸을 조이던 코르셋을 벗은 듯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가 찬물을 한 바가지 들이켰지만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빛바랜 흑백 사진 속의 영감이 저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주저앉아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나직이 내뱉었습니다. 영감, 나 잘한 거 맞소? 나 너무 무서운 할망구가 된 것 같구려. 다음 날 제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영희 할머니가 아침부터 의기양양한 얼굴로 쳐들어왔습니다. 순자야, 아주 속이 다 후련하다. 어제 그 꼴을 봤어야 하는데 내가 다 이가 갈리던 게 쑥 내려갔어. 영희 할머니는 마치 자기가 싸워서 이긴 장수처럼 기세등등했지만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눈만 퀭했습니다.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아직도 분이 덜 풀렸어? 설마 그깟 것들 불쌍하다고 마음 약해진 건 아니지? 제 표정을 살핀 영희 할머니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안 좋아. 텅 빈 것 같고 그러자 영희 할머니는 제 등짝을 짝 소리가 나게 후려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너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부터 온갖 아양을 떨면서 내 비위를 맞추려고 할 거라고. 그때마다 콧방귀도 뀌지 말고 아주 도도하게 굴어야 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다시는 널 무시 못하는 법이야. 친구는 저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그 말이 제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극을 계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려는 찰나 머리맡에 둔 전화기가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변명이나 체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처음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지혜가 어머니께 빵 한 조각 던져주던 그 모습 그때 제가 한마디만 했어야 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도 이렇게 대접할 건가? 당장 따뜻한 밥상 차려드려. 하고 소리라도 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혜랑 싸우는 게 싫어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내의 잘못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들의 고백은 제 기억 저편에 있던 다른 순간들까지 끄집어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흙 묻은 손으로 학교에 오셨을 때 제가 창피하다고 투덜거렸던 거 기억나세요? 대학교 때 친구들한테는 비싼 술 사주면서 어머니가 챙겨주신 용돈은 아껴 쓸 생각도 안 했던 거 저는 늘 이기적인 자식이었습니다. 제 안위와 체면이 어머니의 마음보다 항상 먼저였습니다. 아들의 절절한 고백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아들의 철없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만 탓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또한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왔던 겁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로 세월의 흐름으로 덮어두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아들은 한참을 더 울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지혜도 지금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어머니, 다 저희 부부가 어리석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화 푸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애원에 제 마음속 단단했던 복수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이 어리석은 가족의 비극에 대한 서글픔만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나도 생각이 좀 필요하구나. 일단 끊자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통쾌함은 온데간데였고 짙은 회한과 허무함만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싸움에서 진 것뿐이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는 제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며느리 지혜는 왜 그토록 가시에 돋친 고슴도치처럼 행동해야만 했을까? 단순히 버릇이 없거나 이기적인 성격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행동의 기저에 깔린 경멸과 공포의 감정이 너무나도 깊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빵을 앞에 두고 하얗게 질려가던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얼굴은 단순히 굴욕감을 느끼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끔찍한 비밀을 들켜버린 사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맨몸으로 찔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 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뒤틀리게 만든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저 또한 이 지독한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고민했습니다. 텃밭에 나가 김을 매다가도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다가도 문득문득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라 손을 멈추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워낸 이 채소들, 제가 정성으로 쏘아낸 이 음식들이 어째서 며느리에게는 그토록 혐오스러운 것이었을까? 제 삶의 방식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그 느낌의 정체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목소리에 원망이나 분노 대신 오직 간절한 질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씨가 나다. 내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꼭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다. 내 지혜 말이다. 그 아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에게 좀 자세히 해줄 수 있겠느냐. 결혼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고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내가 그 아이에 대해 아는 게 너무나도 없구나. 제 차분하지만 진지한 물음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내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에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아들이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의 통화보다 훨씬 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지혜가 아주 어렸을 때 장인어른 사업이 망해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은 적이 있어요. 그때 지혜 나이가 고작 10살이었대요. 아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상처가 그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는 빚쟁이들에게 넘어갔고 온 가족은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어머니, 제 사돈어른이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출부, 식당 주방 보조, 공장 일돈이 되는 일이라면 몸이 부서져라 닥치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지혜가 그러는데 자기가 본 것 중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항상 일하러 가고 없었대요. 하루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몰래 찾아간 적이 있답니다. 뒷문으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주방을 엿보는데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겨워 보였습니다. 주방 구석, 음식물 쓰레기통 바로 옆에서 장모님께서 혼자 무언가를 드시고 계셨대요. 손님들이 먹다 남긴 차갑고 딱딱해진 빵 조각들을요. 그날따라 가게 주인이 장사가 안 된다고 장모님을 심하게 구박하고 저녁밥도 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장모님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설움과 굴욕감을 삼키려고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그 빵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고 계셨답니다. 어린 지혜는 그 모습을 기둥 뒤에 숨어서 전부 지켜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빵. 그 지긋지긋한 빵. 제가 며느리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했던 그 하찮은 편의점 빵이 실은 며느리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아픈 트라우마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지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대요.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난 때문에 저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겠다고, 돈을 벌어서 누구도 자신과 자기 가족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일했대요. 그래서 가난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게 된 거예요. 낡고 초라한 것, 시골스러운 것, 그리고 특히 그런 값싼 빵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남을 공격하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것들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집에 처음 갔던 날, 제가 싸들고 간 투박한 시골 음식들과 저의 촌스러운 행색은 며느리에게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령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배고프다고 했을 때 며느리가 던져준 그 빵 한 조각은 저를 향한 모욕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경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의 상징과도 같은 것을 제게 던져줌으로써 그 과거와 자신을 분리시키려 했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이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분노와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가시 돋친 어린 짐승을 향한 깊고 시린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통쾌하게 터뜨렸던 복수의 폭죽은 결국 상처투성이인 아이의 맨살에 상처를 더 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주름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흙을 만지고 자식을 키워낸 이 투박한 손. 이 손으로 저는 며느리의 골마 터진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더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판 셈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상처를 싸매 주어야 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건네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장독대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시된장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서울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이 설렘과 기대였다면, 두 번째 여정이 분노와 복수심이었다면, 이번 세 번째 여정은 무거운 책임감과 조심스러운 희망이 뒤섞인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도 어깨에 힘이 들어간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그저 제가 수십 년간 직접 담가온 시간장으로 만든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된장 한 통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를 보듬는 약과 같은 것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는 5시간의 여정 내내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줄 자격이 있을까? 나 역시 그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인데.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엉킨 실타래는 그것을 엉클어뜨린 사람이 풀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고 문틈으로 저를 본 며느리 지혜의 얼굴은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얼굴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잠깐 들어가마. 저는 짧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라면 향긋한 방향제 냄새가 진동했을 집안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며느리는 저를 소파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그저 현관에 서서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또 무슨 말을 하러 오셨을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지나쳐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된장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달그락하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냉장고를 열어 두부와 호박, 양파 같은 것들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얼 하려는지 몰라 그저 부엌 입구에 서서 제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 몇 마리를 넣어 육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된장을 크게 한 숟가락 퍼서 육수에 풀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냄새가 서서히 부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련된 디퓨저 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냄새이자 집의 냄새였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들려오자 돌처럼 굳어있던 며느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찌개를 끓이고 밥솥에 밥을 안쳤습니다. 모든 행동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해나갔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눈빛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직 찌개 끓는 소리와 밥 익는 냄새만이 우리 사이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찌개가 다 끓었을 무렵 저는 작은 밥상을 차려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그것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아가 와서 밥 먹어라. 제 말에 며느리는 마치 마법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밥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며느리의 코끝을 자극했는지 꾹 참고 있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식당에서 흘렸던 치욕과 굴욕의 눈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슬픔이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흑. 결국 며느리는 밥상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괜찮다, 울지 마라 같은 흔한 위로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며느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모든 슬픔을 안전하게 쏟아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며느리는 겨우 고개를 들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왔을 상처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날 눈물로 차린 밥상 앞에서의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밥상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고 저는 그저 말없이 그 작은 등이 진정될 때까지 쓸어주기만 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무렵 며느리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지도 못한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것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에 만밥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음식을 넘기는 그 작은 행위가 마치 자신의 아픈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려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여 찌개 속에서 가장 부드러운 두부를 골라 며느리의 숟가락 위에 가만히 올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받아먹으며 저를 흘끗 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두려움 대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그릇을 치우려고 하자 며느리가 제 손을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나오는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랬는지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아들을 통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아프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났던 번듯한 아파트, 비좁은 단칸방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던 친구들의 목소리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저는 가난이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존엄성마저 잃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가난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깨끗하고 넓은 집에 살면 과거의 그 냄새나는 단칸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며느리는 거품 묻은 손을 잠시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니의 주름진 손, 흙냄새가 묻어나는 옷, 그리고 그 보따리들. 그 모든 것이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를 생생하게 불러왔어요. 어머니를 본 순간 저는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애써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더 모질게 굴었던 거예요. 어머니를 밀어내면 제 과거도 함께 밀려날 거라고 어리석게 믿었던 거죠. 특히 그 빵은 제게 실패와 굴욕의 상징이었어요. 어머니께 그걸 드린 건 사실 어머니를 무시했다기보다 제 과거를 향해 나는 너와 달라 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았어요. 정말 어리석고 유치했죠.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그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밭을 갈며 아들 민식이를 키워냈던 고된 세월. 장마가 들어 밭을 망쳤던 해에는 수제비로 끼니를 때우며 겨울을 나야 했던 기억.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고 난 뒤 명절에도 내려오지 못하는 아들을 기다리며 텅 빈 집을 혼자 지키던 밤들의 외로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두려워지는 늙은 어미의 서글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박순자와 이지혜라는 두 여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마주하고 나니 그동안 우리 사이에 쌓여 있던 오해와 미움의 벽은 봄눈 녹듯 사르르 허물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는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름진 손을 잡고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으며 아니다. 나도 내 속을 너무 몰랐다. 이 늙은이가 고집만 부렸다. 어서 일어나거라며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무엇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진짜 가치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며느리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요리를 할 줄 몰라요. 할 수 있는 건 라면을 끓이거나 배달 온 음식을 예쁜 그릇에 옮겨 담는 것뿐이에요. 어머니처럼 따뜻한 집밥을 만들고 싶은데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너무나도 기뻐서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첫 요리 수업은 며느리의 그 번쩍이는 서울 부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시골에서 가져왔던 감자를 꺼내 간단한 감자조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최신식 인덕션과 값비싼 조리도구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감자 깎는 칼을 쥐는 법도 몰랐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칼을 안전하게 쥐는 법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처음 글씨를 배우는 아이처럼 진지한 얼굴로 제 말을 따랐습니다. 양념은 말이다. 간장 2숟갈에 설탕 1숟갈, 그리고 물엿을 조금 넣으면 된단다. 제가 손대중으로 양념을 척척 넣자 며느리는 어머니,
정확한 계량이 아니면 맛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이라는 건 손끝의 감각으로 하는 거란다. 만들다 보면 내 입맛에 맞는 황금 비율을 찾게 될 게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우리는 함께 감자를 볶고 양념을 넣고 그것이 맛있게 졸아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엌에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퍼지자 며느리의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완성된 감자조림을 맛보고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걸 만들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하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한때 차가운 전쟁터와도 같았던 그 부엌은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교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저녁으로 끓일 김치찌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제법 익숙하게 김치를 썰고 저는 그 옆에서 멸치 육수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요리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민식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계속된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에 지쳐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함께 부엌에 서서 웃음소리를 내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집안에는 얼큰하고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벅찬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겪었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갔기에 제 마음도 짠해졌습니다. 어머니 지혜야 이게. 아들이 말을 더듬자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 왔어요. 오늘 저녁은 어머니랑 제가 같이 준비했어요. 어서 손 씻고 와요.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그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로운 가족의 저녁 풍경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세 식구처럼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찌개는 제가 끓인 것보다 조금 짰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찌개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들은 그저 맛있다, 정말 맛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감자조림도 맛있지만 뭐든 직접 해서 바로 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법이지. 그러자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 같이 우리 시골집에 한번 내려가자. 서연이도 흙 만지면서 실컷 뛰어놀게 해주고 다 같이 밭에 가서 상추도 뜯고 감자도 캐서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자. 제 제안에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가 가장 먼저 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좋아요. 저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 대답은 더 이상 상처받은 짐승의 방어적인 몸짓도 돈을 향한 탐욕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맑고 깨끗한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 가족의 진짜 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 가는 길은 제 인생의 그 어떤 여정과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길이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으나 이내 절망으로 끝났고 두 번째 길이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면 세 번째 길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네 번째 길은 그 모든 감정들이 지나간 자리에
맑게 갠 하늘처럼 그저 편안하고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는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식이가 직접 차를 몰고 새벽같이 저희 시골집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차 안의 풍경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제 손녀 서연이가 제잘거리며 창밖 풍경에 대해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고 저는 그런 손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무는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 집에는 강아지 복실이 말고 토끼도 살아요?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지혜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으로 창밖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서연이와 저의 대화에 미소로 동참했고 이따금씩 서연아, 할머니 힘드시겠다. 조금만 조용히 가자 하며 부드럽게 아이를 타일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의 얼굴에도 만성적인 피로나 어색함 대신 온전한 휴식을 향해 달려가는 자의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숲을 벗어나 푸른 농가 밭이 펼쳐지기 시작하자 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탁한 공기를 뱉어내고 흙과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평화로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저희 시골집에 도착하자 저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꼬리를 힘차게 흔드는 늙은 개 복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복실이를 보고 깨르르 웃으며 달려갔고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와 공기가 정말 다르네요. 어머니 하며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였다면 촌스럽다거나 벌레가 많겠다고 생각했을 그 풍경을 이제는 온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데리고 집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쓸고 닦는 마루, 햇볕에 잘 마른 빨래가 널린 툇마루, 그리고 저의 자부심이 담긴 작은 텃밭까지. 어머니, 이걸 다 혼자 가꾸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텃밭에 열린 오이와 가지, 토마토를 보며 며느리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가난하고 촌스러운 것에 대한 경멸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에 작은 호미를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온 김에 오늘 저녁 창거리는 내가 한번 캐보거라. 감자 심어놓은 곳이 저쪽이다. 며느리는 난생 처음 잡아보는 호미가 어색한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흙이 손에 묻는 것도 꿈틀거리는 지렁이도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식이도 웃으며 아내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흙을 털어주었고 서연이는 그 옆에서 작은 돌멩이를 나르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을 도왔습니다. 흙이 옷에 묻고 땀이 뻘뻘 흘렀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툇마루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바로 저런 그림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우리는 함께 수확한 채소들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서툰 솜씨로나마 제가 가르쳐준 대로 쌈장을 만들고 채소를 씻었습니다. 아들은 마당에 멍석을 펴고 숯불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갓 따온 상추와 깻잎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한 점과 며느리가 만든 쌈장을 듬뿍 얹어 입 안가득 넣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서울의 그 어떤 비싼 한정식도 이 맛을 따라오지는 못할 겁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회사 이야기, 서연이의 재롱,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가득 찼고 하늘에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별을 세다 잠이 들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그 평화로운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 부엌으로 나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혼자 부엌에 서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낡은 부엌 살림이 어색할 텐데도 휴대전화로 요리법을 찾아보며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제가 깨웠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다. 무얼 그리 열심히 만드느냐? 아, 그게 어제 어머니께서 저녁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저도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요. 서툴지만 빵을 좀 구워보려고요.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빵. 제게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가 만들고 있는 빵은 그날의 차갑고 딱딱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을 담아 전하려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옆에 서서 그녀가 반죽을 하고 모양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솜씨는 서툴러서 모양이 제각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오븐에서 고소한 빵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제가 끓여주었던 된장찌개 냄새와는 또 다른 달콤하고 희망적인 향기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모두가 밥상에 둘러앉았을 때 며느리는 자신이 구운 빵 중에 가장 예쁘고 노릇하게 구워진 것을 골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먼저 드세요. 제 마음이에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갓 구운 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구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는 용서와 화해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며느리를 보고 웃어 보였습니다. 참 맛있다, 아가. 정말 맛있다. 제 칭찬에 며느리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길고 긴 악몽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골집 방문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는 동안 우리 사이에 어색하고 차가웠던 공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늦가을 햇살처럼 따스하고 편안한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며느리 지혜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마지못해 전화를 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진짜 딸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아왔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가르쳐 주신 멸치볶음, 오늘은 짜지 않게 성공했어요. 어머니, 주말에 민식 씨랑 백화점 갔었는데 어머니 생각나서 스카프 하나 샀어요. 다음에 갈 때 가져다 드릴게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가식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일상을 나누고 싶은 순수한 기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또한 더 이상 며느리의 전화를 기다리거나 그녀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먼저 전화를 걸어 물었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하게 건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장철이 다가오자 우리의 대화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작년에 저 혼자 그리고 그 다음엔 며느리와 둘이서 담갔던 김장을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벌써부터 인터넷으로 맛있는 수육 삶는 법을 찾아보고 있다며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제 평생의 친구이자 복수작전의 참모였던 영희 할머니가 군고구마를 한 알음 안고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순자야, 아직도 동네에서는 내가 강남의 빌딩 몇 채 가진 알부자라고 소문이 자자하다. 영희 할머니는 호호 웃으며 저를 놀렸습니다. 대체 언제쯤 사실을 말할 거냐? 내 며느리랑 아들은 아직도 내가 수십억대 자산가인 줄 아는 거 아냐? 저는 따끈한 고구마를 껍질을 벗기며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의 그 소동 이후 저는 아들 내외에게 모든 것이 저와 영희 할머니가 꾸며낸 연극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 고백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정말 못 말리세요. 그래도 어머니의 그 연극 덕분에 제가 제정신을 차렸으니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값진 연극이었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우체부 아저씨가 커다란 소포 하나를 배달해주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어이구 비싼 명품 가방이라도 보냈나 보네 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상자를 열어본 저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명품 가방 대신 며느리가 서툰 솜씨로 직접 뜬 빨간색 목도리와 두툼한 앨범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의 첫 장을 넘기자 지난 여름 우리 가족이 시골집 마당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감자를 캐던 모습, 숯불 앞에서 고기를 굽던 모습, 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던 모습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날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되살아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앨범 마지막 장에는 며느리가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지혜예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무릎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툰 솜씨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목도리를 한번 떠봤어요. 부디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하는 제 마음이에요. 어머니, 이 앨범을 정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평생 돈과 성공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고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웃고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머니께서 제게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곧 김장하러 내려갈게요.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계세요. 며느리 지혜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와 영희 할머니의 눈에 모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순자야, 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내가 졌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십억 자산가 흉내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진짜 부와 가치를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장을 함께하고 서연이의 유치원 학예회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5번째 서울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더 이상 설렘과 두려움의 길도, 분노의 길도, 책임감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5시간의 여정이 조금도 지루하거나 고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내리자 저만치서 아들 내외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저를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제게 달려와 제 양손에 들린 무거운 짐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네 사람이 함께 걷는 그 길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복수로 시작되었던 지독한 악연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기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